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심인 전남 동북권 경제가 대내외 환경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남 동북권 요즘에 참 힘들다고 저희가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전남 동북권 산업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산업이 또 유명하고 광양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이 모두 유명한데 이 사업들이 전부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광양 제철소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우려가 좀 큽니다. 지금 광양 제철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광양 제철하면 세계 최대의 제철소이고 오랫동안 우리 광양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가장 큰 지역 경제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내외 경제 불황이 지속된 데다가 중국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가 드세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탄소 중립에 따른 이 구조 조정 압박이 또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지난 2월 10일 트럼프 관세 정책 25% 고율 부과 선언이 결정타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휘청휘청하던 어려움이 참 배가 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정말 매우 어려워지고 또 우리 광양시의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정말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끝부분에 좀 하셨습니다만 이 광양제철 산업,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이 제철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광양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세금 측면에서도 세수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수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제철소에서 내는 지방세의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 임대라는 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을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꼭 광양 제철소 영향 탓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에 배가를 시켰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철강 산업의 위기는 대외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좀 커 보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 광양시 차원에서 대응책들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마련하고 계실 텐데 좀 급한 대로 좀 마련되고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광양시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2월 1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25%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후 한 3일 후에 우리 철강 도시인 광양시와 포항시 그리고 당진시 시장들이 화상회의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가장 큰 게 정부에다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철강 제품이 세계적인 초격차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난 2월 24일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창망라해가지고 긴급 대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하는 그런 기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우리 광양만권 그 3개 시 협의체가 있어요. 행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이 모여서 광양만권 산업위기 공동 대응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다가 방금 제가 3개 시 화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촉구했던 두 가지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5월 14일에는 우리 시와 순천시 그리고 도가 광양만권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러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 순천시와 함께 광양만권 산업 위기 극복 공동 선언 이제 이 내용이 좀 이제 눈에 띄었는데 네. 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좀 이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해서 광양만권에 있는 세 개 시가 이게 메가시티 그러니까 동북권 메가시티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시 각각의 시가 한 산업에 굉장히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다변화하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가시티 이야기가 지금 뭐 대선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현 가능성이나 좀 장단점이나 유불리나 이런 거 고민 많이 되실 텐데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아마 이 순천시에서 제기한 메가시티는 제 생각에는 이 3개 시가 기능적인 연계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협력 체제를 이렇게 더 돈독히 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메가시티라 그러면 대선판에서 나오는 메가시티는 보다 큰 규모, 예를 들면 뭐 유엔에서 정의하고 있는 1000만 이상의 커다란 대규모 도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이런 3개 시가 수도권 메가시티를 구성하자.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이 행정 체계를 좀 갖추어 보자.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만약에 순천시에서 제기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통합이란다든지 그런 그 보다 좀 견고한 그런 체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통합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면은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고 기능적인 연계 관계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3개 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체제가 조금 더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이 순천시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이다 보니 지금 또 지역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또 대선 기간이니 아무래도 좀 전국적인 정치권의 관심 이런 것들을 쏠릴 수 있고 또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대선을 통해서 지역의 힘든 현실을 알려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들도 다 있고 지역마다 공약이 있을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전남 동북권 유세를 하면서 광양을 들렀죠. 광양 지역 철강 산업 위기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을 지원하거나 산업 개편을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이제 그 유세와 관련돼 있는 정책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당을 통해서 혹은 또 도를 통해서 이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아마 그것이 이재명 후보께 전달이 돼서 아주 우리 광양 지역에 적절한 그런 공약을 방침을 밝히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양시가 지금 철강 산업이 주력이지만 철강 산업 외에도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철강 산업의 비중이 너무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가지고 뭔가 이 산업 활성화를 꾀해오는 정책을 쭉 펴왔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 문제도 좀 성장세가 좀 둔화돼서 이거 좀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을 많이 강구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이제 이 광양 제철소를 근간으로 하는 철강 산업은 앞으로도 견고하게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계속 마련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활발하게 투자 유치도 했고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처한 어떤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해소도 했고 또 전력도 끌어왔고 공업용수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갔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약간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거기 역시 약간 감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기는 거치고 있지만 결국은 전기 자동차는 탄소 중립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결국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선전시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만 해서 1,700만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쭉 보면서 이렇게 많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돼 있구나.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전기차 시장에 개입을 해서 지원 정책을 펴면은 우선의 내수 시장에서 이 2차 전지가 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의 전기차 시장을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정기라고 하는 분석의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나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광양시가 또 그 정부가 지정한 제1기 수소도시입니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요. 이건 정부가 지정한 수소도시 제1기 도시입니다. 중장기 계획과 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협력 논의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광양시의 수소도시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소라고 하면 뭔가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미래 에너지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그 수소 하면은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원소 기후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는 미래 우리의 주도적인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도시에 굉장히 열정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소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수소 공급망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포기를 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전 세계의 에너지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록 경제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도시에서 많은 국가가 수소 산업을 약간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수소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고려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분루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중앙 정부가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 소스로, 청정 수소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를 하고 결국은 지금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 한전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우리 국가산단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수전의 방식의 수소를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할 방식도 다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인데 그 중에 지금 그 수소 생산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수위를 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제가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이렇게 이제 견학하고 거기서 이제 이 업무 협약까지 맺고 왔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박사들이 한 7명 정도가 지난 4월에 우리 시를 방문해가지고 저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특히 그 수전의 방식의 수소 생산 이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앞으로 그 수전의 방식의 수소 생산 방식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논의하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수소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수소 이 생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의 수소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걸음마를 걷고 있지만 후일에 미래에는 우리가 중앙 정부나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소 관련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전략산업 지금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략산업들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를 뒷받침할 물류기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물류 핵심 기지가 바로 광양항이죠. 이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나라 전체 물류 운영에 대한 강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광양항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해서 경쟁도시, 경쟁항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제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지금 어떤 방안들,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여수 광양항만이 하나의 수치로만 보면 우리 국내 수출입 물동량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수출입 물동량 부동의 1위라는 것은 결국은 여수석유화학단지나 광양제철소의 원부자재 수송, 그다음에 제품 수송, 이게 이제 이런 벌크 화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동량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때 240만 TU까지 갔다가 180만 TU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회복하는 추세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관되게 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체 물동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광양과 광양망권을 비롯한 이 산단에서 일단 자체 물동량을 한 300만 TU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후 부지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풍 한단을 배후 부지로 지정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율촌 3산단, 2산단 만들어지면 거기도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북측 배후 부지, 광양항 북측 배후 부지도 곧 조성을 해서 이 배후 부지로부터 300만 TU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0만 TU가 결국은
자립학만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남 화물로 한 500만 TU를 채우고 그리고 전국 화물로 이제 1000만 TU를 채우는 이런 단계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에 이제 요즘은 그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18,000TU에서 24,000TU까지 실 수 있는 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수심이 원래 한 16m 됐는데 한 15m 정도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6m 정도 내지는 17m 정도로 이렇게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개발 방안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촌 산단하고 우리 이 광양항을 연결하는 연결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 3년 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이 이제 곧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면은 상당히 물류를 이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2단계 부두에다가 자동화 테스트 배들을 구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광양항이 앞으로 물류를 수송하고 또 물류를 창출하는데도 굉장히 큰 하나의 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양을 비롯한 광양 주변의 산업적인 부분들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많은 변화들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좀 가장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와도 수도권 일극체제 이야기하고 뭐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살기 힘들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광양시가 최근에 3년 연속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군 단위에서 이렇게 또 인구가 느는 것과는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좀 지역에서는 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봤는데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도 머릿속에 이제 구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시장에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이 지방 소멸 문제, 그다음에 인구 소멸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마련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뛰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3년 연속 인구 증가가 확 실시되던 작년 11월 말경에 각종 언론기관에서 이 취재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둘째는 복지 정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영국의 더 타임스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그 일간지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저하고 또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우리 언론들이 분석한 결과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출산율이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청년들의 이 전입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청년 인구 이야기도 하셨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요. 지역의 드문 산업 도시이긴 합니다만 이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뭐 산업 도시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35%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청년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들에게 맞추는 정책들, 아까 복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호응이 좋은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년 유입률이 64%에 달합니다. 그 얘기는
100명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 63명이 청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인데 이 일자리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그 청년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각종 그 기업체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철소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산업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 양성한 인력들을 채용하기로 그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의 유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마련되면 또 이제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융자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융자금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 융자 얻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주거비를 또 지원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청년들 복지를 위해서 시책을 여러 가지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5개 분야에 약 50개 정도의 청년 복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 꿈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내는 목소리를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이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걸 하나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젊음의 광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형 또 청년 임대주택도 저들이 마련해서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일자리와 이 취업했을 때 주거,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삼각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정인화 광양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6.3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엿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와 전망,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겸 호남 총괄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는데 어제까지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요? 네. 저는 야구에다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한 7회 말 국민의힘 쪽 공격인데 네. 9대7 정도로 뒤지고 있다고 봅니다. 남은 이제 2이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이닝에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대7을 역전을 하느냐 아니면 9대7로 굳어지느냐 저는 지금까지 판세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2점 정도 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뉴욕 양키스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거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정확한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는데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 김문수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청학년 동지회에서는 긴급 성명서 내갖고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괴물이라니 뭐 금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민주당이 아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고 나선 데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에 민주당을 이렇게 세우고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교동계와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사람들이 네. 거의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진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님이 이쪽에 합류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밀어낸 거고 몰아낸 거다. 우선 저는 그렇게 하나를 보고 네. 두 번째는 이낙연 총리님 같은 분을 우리 호남에서 네. 키우지 않은 것에 대한 또 그러한 반작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네. 호남에서 경상도 정치, 경상도 정치 하지만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 네.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가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아예 그 예비 경선에조차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만 그러냐? 국회의장 경선 때나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도 그러거든요. 사실 이낙연 총리님이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호남에서 나오기 힘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스스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버렸고 호남이 버린 인물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팔팔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낙연 총리님은 바르고 합리적인 삶을 쭉 살아오면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경험 세력끼리 뭉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60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개헌 세력, 개헌 연대 그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 연대 그러면서도 그분은 굉장히 개혁적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개조시켜야 되겠다는 국가 대개조의 연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으로 해서 민주당과 또 우리 호남에서도 이 이낙연의 김문수 참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 유심히 한번 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동교동계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세월이 가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동철 네. 또는 박주선, 장병완, 네. 지금 이낙연 이런 분들은 아직도 다른 곳에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원로들로서도 다 다선 의원으로서도 참여해서 얼마든지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21대, 그러니까 20대 때 광주의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이었어요. 네. 그러면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 갈아치운 사람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재선 3선으로 키워야 되는데 21대 들어와서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또 7명을 갈아치워서 전부 7명이 또 초선이에요. 네. 최다선 의원이 그때도 재선, 지금도 재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호남의 정치 건물이 클 수가 없고 아까처럼 대선 주자, 당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감 제대로 말하자면은 이 호남 출신이 정치 거목으로 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거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공천을 해야만이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호남 사람들이 선택을 해갖고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이건 우연치고는 이렇게 어떻게 호남 출신 정치 거목들은 있는 거목들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크는 이제는 막 묘목들은 제대로 말하자면은 중간에 크지를 못하게 초선에서 재선되면 갈아치우고 초선에서 왜 재선되면 그럴까요, 갈아치우고 그러면은? 저는 네. 호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을 포함한 아까 정세균, 우리 이낙연 이런 분들 같이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요 한 번 크면 무섭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있고 또 어려운 곳에서 막 이렇게 단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커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자 차기도 한번 보십시오. 김두관이,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이. 전부 경상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 축에 끼는 호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호남 정치가 그동안에 독점구조, 민주당 독점구조로 37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호남의 정치의 거목이 술자리도 없고 크지도 못하고 전부 중간에 다 배버려요. 다 배버려. 더더구나 아까 동교동 이쪽은 정말 전통이 있고 정말 의지가 있고 또 실제로 기여한 바도 국가 발전에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차근차근 커와야 되는데 네. 싹둑 다 잘라버리고 초선으로만 갈아치우다 보니까 호남에는 이 그야말로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지가 몇십 년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축에도 지금 못 끼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선거 때마다 너무 민주당 독점 구조에 갇혀 있는 또 스스로 갇히는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호남 배제, 호남 소외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 그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게 좀 저는 이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네.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된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또 말하자면은 하나의 좀 편견이다. 독선이고 편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선거라는 것은 선택인데 선택을 해야 돼야 만약에 말하자면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이 지역 발전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37년 동안에 경쟁 없는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호남 정치인들이 강하게 크지를 못했어요. 강하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강하게 크는데 호남에서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실 여러 가지 참 지역의 정치적인 건물과 인물들이 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역 발전하고도 이어지고 또 지역에 우리 후손들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국민의힘이 아닐지라도 호남에 적어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균형적인 민주당에서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역민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지역 정치인들도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수준 맞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좀 유명한 경구 비슷하게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갖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국민 수준 맞는 대통령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우선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네. 김문수 후보가 저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단은 깨끗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덕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전북 도민들, 호남 사람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땀 흘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삼성개헌 반대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하고 서울 상대를 다니다가도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삶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생을 두고 이 노동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위로 두 형도 김문수의 위로 두 형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하나밖에 없는 밑에 동생도 노조원 출신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본인도 노조위원 출신이고 그러면서도 자격증 9개를 따서 그 말하자면 일반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들을 쭉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행을 해왔어요. 그러고도 또 어떻게 했느냐.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낮은 것부터 권력 안에서 큰 게 아니라 권력 밖에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컸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2번을 하고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장관급을 2번을 지냈는데 봉천동에 25평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게 가장 넓고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운동권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시켜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다 맡겨놨다 찾아온 딸내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사회복지사로 사위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라북도, 호남 전라북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수준하고 비슷한 월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본인도 또 부인도 아까 딸도 이런 식으로 정말 일반인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땀 흘리면서 일반인들의 삶을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장관급을 지냈다는 것은 국정 경험도 풍부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권력에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배운 이런 사람들이 한번 대통령을 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 대통령 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요? 거기도 엄청 어렵게 컸다고 하는데. 어렵게 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 네. 적어도 그 정도는 가져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자격이 있고 그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도덕성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100만 명 되는 공무원들한테 청렴해라. 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5천만 국민들한테 법 질서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외국인 나가서 외국 지도자들 볼 때도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쪽에서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거나 또는 지금 전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이 저 정도일까? 일반 국민들보다 도덕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지 않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흔합니까? 우선 당장에 사회자부터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일반 국민들보다 도덕성이 적어도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저는 대통령의 도덕성과 자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은 그거 다 정치 탄압이다. 검찰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이렇게 수사받고 기소당한 거다. 유죄 나온 거는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털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대한민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네. 또 하는 또 자기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하는데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을 불신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불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자신이 네. 그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정치 탄압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은 전부 다 아주 정말 완전히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논리는 일반인은 얼마든지 저는 일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과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걸 존중하지 않고 전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네. 그 정권 하에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재판해서 벌을 주겠습니까?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내가 다 억울하게 당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다 사면시켜 줄 겁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적절한 해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네. 이제 바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더 정직하고 국민들 앞에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는 이제 뭐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생각도 비슷하고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네. 이준석 후보하고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겹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선거 하루 전날까지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그 뭐 내란 세력이랑 야합했다 이런 이미지만 뒤집어쓸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는 네.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후보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닐지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3당에 나가서 대선 주자가 된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못지않게 똑똑하고 인기가 있었던 박찬종 씨나 이인재 씨나 손학규 씨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2번 끝나고 난 뒤에도 출마했었지만 이회창 씨나 이런 아주 쟁쟁한 사람들도 네. 밖에 나가서 제3세력으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그냥 영원히 제3세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본인이 보수라고 한다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세력들은 고쳐갖고 당을 고쳐갖고라도 그게 정치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갖고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에 들어와서 보수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혁시켜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펼칠 생각을 해야지 인기로 해갖고 밖에서 그냥 제3당으로 계속 머물러서 고만고만한 후보로 제2의 박찬종, 제2의 손학규, 제2의 이인재로 남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나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그거 고쳤을 땅 못 된다, 못 고친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대선 끝나면은 와야 될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준석 후보로 보수가 새롭게 재편이 될 거다. 그런 기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생각이야, 상상이야, 네. 추측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네. 앞에 그런 선배들이 쭉 있는 걸 봐왔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이준석 후보가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호랑이라고 봅니다. 정말 새끼 호랑이든 중돌 호랑이든 큰 호랑이든 호랑이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호랑이 굴에 있고 또 산중에 있을 때 호랑이지 호랑이가 혼자서 밀림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광야를 헤매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호랑이로서의 위용과 또 위험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운 이준석 후보가 먼 미래를 보고 큰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런 데를 접수하고 또 미래를 도모하는 게 그동안에 정치를 많이 해봤던 선배 또 다른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던 정치인으로서 제가 권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근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아쉬우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들어와라라는 거는 일종의 뭐 자가 당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가 당착이 됐든 어떤 시행착오가 됐든 사실 정치권이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간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정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뒤섞고 해가지고 뭔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정치는 발명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똑똑한 젊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 지도자가 정치를 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호남 유권자께 당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호남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도 이전을 해야 되고 에너지 발전 산업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해남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유치해야 되고 고흥의 우주 산업도 유치해야 되고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지금 굉장한 그 석유 화학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극복을 해야 되고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섬 엑스포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김문수는 처가가 순천입니다. 본래 고향은 처의 고향은 고흥입니다. 우리 호남의 사이입니다. 이번에 우리 호남 사이에 한번 제대로 키워가지고 호남의 우리 현안들을 한번 제대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와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